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속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처 꿰매는 일이 양복 바지 꿰매는 일보다 적은 대가를 받는다. 지난 1999년 약사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생겨난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한 의사들이 2000년 의료계 집단휴폐업에 들어가면서 어느 의사가 한 말입니다. 당시 의사들은 10년 가까운 청춘을 의학에 매진한 뒤 의사가 되었지만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의료 수가로 인해 의사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파업은 그들만의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져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했었고 결국 의사들은 파업을 철회하고 의협 현장으로 복귀했었습니다. 최근 PA라는 직종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PA란 Physician Assistant, 즉 의사 보조 인력을 뜻하는 말인데요. 통상 의사의 의료 행위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와는 다른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는 직종입니다. 이 PA 직종에는 주로 간호사들이 채용되며 드물게는 응급구조사나 의료기사들이 뽑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의사의 업무를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의료행위까지 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들은 수술실에서 상처를 꿰매고 심지어는 약을 처방하는 일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2016년 병원 간호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150병상 이상인 병원 201곳에서 일하는 PA 간호사 수는 2,921명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간호업계에서는 전체 병원으로 보았을 때 PA로 일하는 간호사의 수가 1만 명에 다다를 것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합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PA는 국내 의료법에 근거가 없는 제도이고 당연히 의사 말고는 임의로 환자에게 시술이나 처방을 할 수도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병원들은 계속해서 PA의 숫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는 비인기 진료 과목의 전공의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그리고 의사에 비해 인건비가 적게 들고 보건당국의 특별한 제지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PA들이 임의 의료 행위를 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는 참 애매해지겠죠. 그걸 시킨 의사들이 책임지라고 할까요? 아니면 임의 의료 행위를 한 PA들이 책임을 지려고 할까요? 둘 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있을 때 환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 피해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상식적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의사 인건비가 비싼데 이런 PA 제도를 합법화해서 비핵심 업무, 즉 간단한 처치나 시술 등을 그들에게 시키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인구당 의사의 수가
평균도 아닌 꼴찌 수준입니다. 의사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말은 그만큼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 병원에 가면 대기 시간은 길고 진료 시간은 짧고 또한 의료계는 간호사 인력도 늘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 역시 선진국에 비해 충분치 않다고들 생각이 들 때가 많죠. 하지만 간호사 수는 부족한데 1만 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PA를 하고 있는 실정, 이걸 과연 부족하다고 해야 할까요?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의 수를 늘려보고자 하면 의사 단체들은 쌍수를 들고 강하게 반대합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어려운데 의사 수가 늘어나면 과다 경쟁이 벌어질 테고 그렇다 보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이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의사의 숫자도 간호사의 숫자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합니다. 돈 많은 외국인들이 받으러 오는 의료 관광 서비스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받고 있는 의료 서비스 만족도도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사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하지만 주위에 있는 의사분들을 보면 대체로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며칠 전 한유총 사태가 생각이 나는군요. 유치원 어렵습니다. 라는 말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었을까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국가재정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투입되고 있는 의료계,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며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의료도 사람이 먼저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즐거운 한가위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재석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모델링을 모르시나요? 그럼 이 방송을 꼭 들으십시오. 간신철 교수의 주물공장. You think about how many times I fell. I learned 잃어버린 내 인생의 주인을 찾아가는 방법. 한남대학교 강신철 교수가 모델링을 통해 그 해법을 제시합니다. with me. I'm hanging.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Getting at knew you could be the new.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죠. 네, 추석 연휴 직전에 마지막 만남입니다.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연결됐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추석 연휴가 우리 이제 긴데 기자님은 추석 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혹시 뭐예요? 저 추석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송편 아니겠어요? 송편은 떠오르는 음식이긴 한데 송편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가장 많이? 저희는 또 쑥을 어머님이 항상 들에서 직접 캐어다가 또 저희는 콩고물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거 참 별미죠. 아니 송편이 맛있긴 한데 그게 가장 좋아하세요, 송편을? 근데 저는 기름진 튀김 것들은 많이 못 먹거든요. 또 쉽게 질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희 뭐 그냥 시골 살았을 때 뭐 시골에서 뭐 먹을 게 뭐 마땅히 있나요? 그렇게 아니 송편을 남들이 들으면 무슨 뭐 6.25 때 인물인 것 같아. 무슨 시골에 먹을 게 있네요라니. 네, 저희가 읍내를 나가려면은 버스가 2시간에 한 대씩 오는데. 네네. 아이고 임병환 옹께서 지금. 별미였죠. 네, 임병환 옹의 과거회상을 들어보셨고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명절 음식은 산적 제일 좋아합니다. 아, 산적. 예, 그 비싸잖아요. 일단 고기가 그 부위도 산적. 비싸고. 네, 그래서 가위로 작게 잘라가지고 여러 번 먹으려고 되게 아껴 먹으려고 산적에 그 소주랑 마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산적을 말씀하시려던 산자를 말씀하셨는데 산적 과자 말고 산적 고기. 그 송편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절 때 추석 지나고 나면 많이 남으니까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렌지 같은데 데워 먹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또 질리기도 하고 사실 뭐 송편이 맛있긴 하죠. 네, 근데 송편보다 저는 산적이 더 좋습니다. 송편 먹고 나서 이제 손에 이제 그 떡고물이 묻어요. 그거를 이제 이빨로 이렇게 뜯어먹는 맛이 또. 그래요. 떡고물 얘기하시니까 옛날에 그 떡 배달하면 손에 떡고물이 묻을 수도 있지라는 그 유명한 정치권의 이야기가 있었던 게 생각이 나고 오늘 제 속보 브리핑에서는 그 의료계 문제 중에서 PA라고 요즘에 뭐 최근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렇죠. 의사들 보조 인력. 근데 그분들이 불법 의료 시술 행위를 해서 이게 나중에 의료사고가 나면은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의사 수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국민 인구 수당 의사 수가 턱없이 많이 부족한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하고 실제로 그 기자님도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편인가요? 우리나라? 본인? 제가 저희 아버님이 요즘 병원을 많이 다니셔서 제가 자주 같이 다니는데 저는 국립대가 더 의료 서비스는 낮은 것 같아요. 국립대 의사를 만나려면 의사님 네네. 한 1시간 기다렸다가 1, 2분 말씀 듣고 나오고. 그러니까 대기 시간은 길고 그런 분인지 몰라도 친절하지 않고 또 증상에 대해서도 설명도 자세하지 않고 좀 만족스럽지 못해요. 근데 뭐 다른 분 저희 형님이나 누님들은 다들 그냥 그래도 거기로 가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긴 하지만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보통 가면 종합병원도 그렇고 개인 병원도 그렇고 대기 시간은 긴데 진료 시간은 굉장히 짧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하루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보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도 과도하고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사의 수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의사의 수가 많아지면 의료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지 않을까? 근데 의사 수가 많아지면 의사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이제 지금은 굉장히 좀 뭐랄까 사회에서는 기득권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반발하는 것 같은데 아니 본인들이 정원을 늘리자고 하면은 그렇게 쌍수 들고 반대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경무에 시달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쩌란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 의사가 시술이나 어떤 의료 행위를 할 때 사실 옆에서 간호사가 돕는 거는 자주 보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가 의사의 고유 업무이고 어디서부터가 간호사가 개입할 수 있는 건지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가 와서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나머지는 이제 간호사들 주변에 있는 의료인들에게 맡기고 이제 의사는 자리를 뜨는 경우를 좀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말 그대로 그 어떤 행위가 의사의 고유 업무임에도 PA가 맡아왔다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서 네. 말 그대로 저희가 좀 공부를 또 해야 여기까지 의사가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현장에서 좀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검진 같은 거 있죠. 검진은 의사 선생님 영역인데 어떤 병원들은요, 뭐 간호사나 뭐 아니면 치과 같은데 치과 검진하면 치위생사가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사실 그거 안 되거든요. 근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방금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숫자가 많아지면 됩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은 의사 되고 싶은 학생들도 입시 부담도 적게 될 거고, 그렇죠, 그만큼. 그리고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의사 선생님들 또 싫어하시겠네요. 뭘 모르고 정진호 뭣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몰라서 그렇습니다.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네, 지금 의료 서비스는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한번 방송에서 제가 한번 말씀했던 것 같은데, 전에 홍세화 씨가 대전에 와서 강연을 하셨을 때도 네. 그분이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오래 사셨었는데 어떤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의료인 양성하는 시스템이 많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네. 프랑스에서는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이어서 어떤 교육을 국가가 시켜주는 거라면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되려면은 내가 잘나야 의사가 되기 때문에 집에 돈이 많아야 어떤 주변에 어떤 내가 잘나서 의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의사들도 친절한 의사를 한국에서 만나기 어렵고 프랑스에서는 국가가 만들어준 의사이기 때문에 불친절한 의사 만나는 게 어렵다. 뭐 이렇게 홍세화 씨는 설명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사회에 뭐 비록 의료계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군데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하지만은 하도 많이 체감하다 보니까 이제 둔감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것도 인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 것 같은데. 기자님하고 저하고 그런 거 하나씩 좀 잘 찾아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네, 말씀하십시오. 네, 피디님 요즘 음악을 뭐 듣는지 하나 궁금하더라고요. 음악이요? 네, 요즘에 음악이 뭐 특별한 거예요? 음악 들으시잖아요. 네, 간혹 듣지요. 네, 차 안에서 주로 이제 운전할 때 저는 팟캐스트 방송을 많이 듣는데 음악을 들을 경우에는 옛날 팝송, 카펜터스 음악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그 헤드윅이라는 그 뮤지컬에 나오는 OST 음악들을 좋아합니다. 그거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여쭤본 거는 제가 최근에도 이제 그 임진모 음악 평론가가 대전에서 또 강연을 한번 했어요. 저도 좀 찾아가서 한번 들었는데 저가 어떤 우리나라가 어떤 다음 선진국으로 더 나아가려면 필요한 게 임진모 평론가의 말에 의하면 어떤 문화, 예술 뭐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너무 이제 문화 감수성 제 스스로가 너무 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악을 좀 많이 못 듣고 있으니까. 근데 피디님도 지금 옛날 어떤 흘러간 음악을 지금 많이 듣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지금 임진모 음악 평론가의 말을 들리면 사실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추억을 되새기는다. 네네. 뭐 이런 평가. 그래서 임진모 평론가 말은 최신 음악을 들어라. 국내 음악을 최신 음악을 들어야 문화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었어요. 뭐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말씀 같지만은 뭐 저야 원래 딴지 거는 거 좋아하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음악 듣는 게 국내 음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듣는 거니까 그거는 좀 그리고 네, 이 임진모 선생님 저희 나중에 염살롱에서 한번 꼭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네, 알겠습니다. 최신 음악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거 전해주실 건가요? 네,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요. 추석하면 이제 고향을 찾거나 선영을 찾아 성묘하는 이러한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서산시 해미 비행장 소음 피해 대책위는
추석을 일주일 앞둔 지난 27일 애양탑과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일원에서 이주민 만남의 날 애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비행장 건설로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이 참석해 합동제례를 지내고 조상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나 고향을 떠난 낯선 타지에서 생활한 애환을 함께 달랬습니다. 가장 많은 실향민이 발생한 곳이 또 대전에 있는데요. 바로 대청댐입니다. 1980년 대청댐이 준공해 그해부터 수문을 닫고 물을 가두기 시작해 마을 아래쪽부터 물이 차올라 더 이상 생활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서 정부 지원을 받고 대청민 26,000명이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저 아래 논까지 올라왔던 물이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마을 앞마당까지 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고향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 또는 마땅한 이주지가 없어서 물이 올라온 만큼 높은 곳으로 옮겨 다니기를 반복하다가 떠밀리듯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는 1996년 고령댐이 만들어지면서 담수가 이뤄져 9개 마을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실향민 하면은 그 북한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남북 분단 때문에 이제 북에 고향을 두신 분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네, 그런 분들 실향민이라고.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진짜 실향민들은 뭐 그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국가 이게 대청댐처럼 국가 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을을 비워야 하는 그 비행 뭐 거기 군부대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댐 생겨갖고 수몰이 된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실향민이 많네요. 근데 북한 실향민들 같은 경우는 통일되거나 나중에 아니면은 갈 수 있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쵸 뭐 요새 하도 뭐 시끄럽긴 하지만 근데 이분들은 그 비행장을 다시 때려부시고 마을을 건설할 리는 없고 그쵸 댐이 그렇죠. 물이 말라서 뭐 그런 것도 아닐 테고 이분들은 정말 고향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몰민들이나 이주민들이 매년 그 근처에서 그 합동 차례 이런 것도 지낸다면서요? 네, 그 앞서 서산 해미 비행장 이주민들처럼 매년 이맘때쯤이면은 합동 차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과 충남북에 위치한 대청호 수몰민들도 각자 옛 고향 언덕이 보이는 곳이나 배를 띄워 대청호의 섬처럼 올라온 언덕에 올라 합동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해미 같은 곳은 서산 해미 비행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거기 비행장이 다 건설되기 전에 제 친구가 이제 살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거기 이제 비행장 활주로 들어온다고 해서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 생각이 기사를 보면서 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부동 있죠. 대청댐 쪽에 옥천 가는 쪽에서 왼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어렸을 때 수몰되기 전에 배 타고 마을 들어갔던 기억 납니다. 나루 배 타고 아주 어렸을 때, 네네. 근데 거기가 지금 수몰 지역이어가지고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고향이 없어질 수 있구나 통으로. 네, 그 명절 때는 특히 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한 살 한 살 돼서 이제 삶을 마감하실 때쯤일수록 고향 생각은 더 많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이제 대청댐 가뭄이나 대청댐 가뭄 때 한번 그 배를 타고 대청댐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네. 동구청에 이제 단속 배가 있어서 함께 타서 한번 다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물이 많이 빠지니까 그 옛날에 뭐 플라타너스 큰 나무들은 아직 이미 고사했지만 그 나무 줄기는 이미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수면 위로 나무가 올라온다든지 아니면은 학교 부지가 이제 가뭄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낸다든지 이런 모습이 옛날 마을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옛날 마을 풍경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그런 거에 관심을 지역에도 많이 갖죠. 그게 다 뉴스가 돼서 수몰민들이 옛날 그리워하는 또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 말씀 들으니까 살짝 소름이 돋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지난번 그 띠동갑내기 여행하기 신탄진 편에서 그 현도 쪽에 있는 그 현암사라는 절에서 그 대청호를 쫙 내려다 봤을 때 전에는 그런 호수가 없었던 인공 호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얘기했던 장면들이 생각이 나네요. 네. 실향민 여러분들, 네, 마음속에 있는 고향, 그 고향이 따뜻한 기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예, 국방대가 62년 서울시대를 마감하고 논산으로 이전했습니다.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일대 70만 제곱미터 규모의 3,500억 원을 투입해 교육시설 5동과 주거시설 20동, 그리고 근무지원시설 36동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직원과 교육생, 그리고 관련 종사자
2천여 명의 인구 유입이 기대됩니다. 기사 보니까 또 종교동이 4개동이라고 그래요. 예, 종교동도 4개동이 더 있죠. 예, 그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하나는 뭘까? 뭐 이슬람교가 올라나? 원불교일 수도 있겠고. 원불교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얼핏 들어서는 좀 규모 크고 화려한 것 같아요. 일단 종교동도 4개라고, 그러니까 동 사이즈가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설마 방 한 칸짜리 동은 아닐 거고. 그럼요. 또 기독교는 크게 짓고 뭐 불교는 작게 지으면 또 이제 종교 차별 논란도 있을 테니까 비슷하게 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좀 이 국방대학교 얘기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사실 논산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 얘기는. 이게 2007년도에 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논산으로 이전하겠다 뭐 발표했고 그로부터 10년 만에 지금 준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 궁금했던 게 국방대학교가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일반 고3 수험생들이 지원해서 가는 대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현역 장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장소죠. 예, 그런데 자운대에 가면요, 육군대학, 공군대학, 해군대학도 있어요. 그 통합해갖고 합동군사대학교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랑 이거랑 물론 뭐 세분화되면 많이 다르겠지만서도 비슷한 성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도 국방대가 정확히 어떤 교육 분야를 잡아갈지는 저도 아직은 이미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그냥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다는 점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사실 국방부 내에서도 논산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좀 목소리를 내는 쪽도 있었는데 그러한 어떤 난관을 좀 뚫고 지역에서 결국 문을 열게 됐다는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하는 거죠. 아니 그게 논산에 왔다는 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학교가 이게 이제 대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교가 아니라 군대에 있는 장교들에게 어떤 특수한 군사 기술 내지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국방대학교도 있어야 되고 합동군사대학교도 있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는지 통합하면 안 되는지 이제 그런 이제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죠. 예산 우리가 맨날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인구가 2,000명 정도가 유입된다고 그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4년제 해가지고 학생들이 뭐 자취하고 이런 곳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곳이니까. 그럼 굉장히 교육이 있고 없고 있을 때 그 인원 차이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2,000명이 최대치인지 아니면은 평균치인지 아니면은 최저치인지 우리 추산했을 때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 KTX 뭐 논산 그쪽에 역을 뭐 신설해야 되네 많이 국방대학교가 오니까 뭐 청신호다 이런 기사들이 우리 지역 언론에서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2,000명 때문에 그 KTX 역이 생긴다라는 거는 좀 저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뭐 그러한 KTX역 신설, 뭐 논산 훈련소역 신설 뭐 이런 이슈 어떤 이렇게 만들자고 좀 뭐 그 안에서야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과연 실현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많이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유치되면 좋으니까 얘기를 많이 하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 지역의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보면은 다 이걸 청신호라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어떤 청신호일까라는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는 거죠. KTX역이 안 그래도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공주 같은 경우도 뭐 별로 없다고 하죠. 사람 이용객들이 별로 없다고 하고 제 기억에는 처음에 이 고속열차가 생길 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반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서울 대전 30분, 대전 대구 30분, 대구 부산 30분 해서 1시간 반. 그런데 중간에 뭐 터널 공사하면서 뭐 부실 나고 돈 해먹고 이래서 뭐 터널을 어떻게 통과를 못 하느니 그리고 어디에도 역이 생기고 역 생기고 정차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그러한 말은 고속열차지만 생각보다 덜 고속인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요금은 비싸잖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합당한 접근법인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던 겁니다. 근데 뭐 지역이 이렇게 좀 어떤 긍정적인 호재가 있으면 그걸 좀 그 안에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장하고 싶은 어떤 요건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그런 거를 그거를 다시 발판 삼아 어떤 다른 사안까지 더 확장하는 뭐 이런 방법이긴 한데 좀 말 그대로 이런 논산에서 KTX역을 신설해달라는 어떤 의제가 만들어지는 동시에 또 그 주변에 있는 공주에서는 이미 공주 KTX역이 이미 인원이 좀 이용객이 적어서 이러고 있는데
논산까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어떤 충남 안에서 어떤 갈등이 만들어진 또 소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좀 뭐랄까 적정한 수준의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정쟁의 뭐 요소도 되고 아니면 선거 때 막 공약으로 남발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언론도 보도하실 때 조금 더 생각하고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바람으로. 네, 뭐 기자님은 제가 지역 언론 비판하면 싫으시잖아요. 지역 언론 보면은 이제 가령 이제 공주 쪽에서의 기사는 논산에 KTX역을 신설하면 안 된다. 뭐 이러한 공주시 의회의 뭐 어떤 성명 발표 뭐 이런 걸 크게 쓰고요. 한 페이지도 넘기면 논산면에서는 논산 관련 기사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게 뭐 이렇게 좀 뭐 그렇죠. 뭐. 네, 우리 대전 충청도 좀 평화롭게 같이 공존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역은 거점역이 있고 또 연계 순환 셔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덜 불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예, 뭐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린 대전 지하상가 공공재산에 대한 수의매매 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역전 지하상가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역전 지하상가와 중앙로 지하상가는 모두 대전시의 공유재산으로 입찰로 사용수익 허가자를 선정하고 허가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지하상가에 대한 관리 권한을 대전시로부터 위탁받은 2001년부터 그 전부터 사용권을 획득한 상인 144명에 대한 최초의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대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게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 한 차례 지적돼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으로 주의 요구 처분도 됐는데요. 하지만 지하상가 공유재산을 가지고 상인들이 수의계약으로 영업권을 거래하는 관행은 최근까지 계속됐고 감사원이 이번에 조사한 결과에서는 2001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위법한 상가 양도 양수 횟수만 590회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전 그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대전시 건데 시 그렇죠.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 빌리려면은 반드시 입찰을 거쳐야 하지만은 그거 시가 이제 그 특별 그 공단을 만들어서 그 일을 위임을 줬고 이 공단은 입찰을 거쳐야 되는데 기존까지는 그냥 서로 거래해 왔으니까 2001년 자기들의 일 맡기 이전 거까지만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수의계약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처음엔 그런 발상이었지만은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이걸 계속 수의계약으로 했다. 수의계약을 계속 네. 해왔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거를 눈 감았다. 그리고 실제로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거 가지고 그 뭡니까 그 권리금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것들도 했다고 하잖아요. 네. 사실 이게 이제 그 공유재산, 그러니까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도 계속했고 그래서 이게 올 3월까지 590회 정도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이거를 대전시가 몰랐을까요? 그게 말 그대로 2003년도에 한 차례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던 말이죠. 네. 그 후에도 시와 공단은 위법한 수의계약에 대한 상가 양도 양수 행위를 제재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하며 승인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최고 10억 원에 달하는 권리금까지 형성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2003년 감사원 결과를 그거를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계속 수의계약을 묵인해오면서 지금처럼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수의계약은 보통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어떤 1대1 계약을 하는 거고 입찰은 자 이런 거 할 테니까 한번 응모하세요 이제 이런 거니까. 네. 돈의 액수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또 10년 이상 그 상권도 좋으니까 그렇게 계속 쭉 돼왔다라고 하면은 그 권리금 같은 경우도 그리고 그 상가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도 막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것 같은데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만 이제 만약에 이걸 지금부터 법 집행을 한다 그러면은 손해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을 것이 거의 뭐 무법천지였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돈의 흐름을 한번 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인들 간에 그거를 주고받고 수의계약 뭐 이런 거래를 할 때 분명히 이제 권리금 거래가 있었을 것이고 뭐 그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공단 측에서 이거를 거래 승인을 해줄 때 이거 원래 안 되는 건데라는 이야기를 고진했을 것 같거든요. 안 되는 건데 그걸 해준다는 얘기는
예, 한번 그 대전에 계시는 의로운 기자님들께서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한번 이거를 탐사 취재를 해보시면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말 그대로 2001년 수해관리공단 위탁을 다시 받아서 그때 이제 현재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대전 역전 지하상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그 전부터 관행적으로 상인들끼리 알아서 수의 계약으로 수의 허가권자를 바꿔왔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관행을 중간에 들어온 공무원이 제재를 해서 뿌리를 뽑을 수 있을 정도의 과연 의지가 있는 공무원이 있었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가 기간에만 조용히 지나갔으면 되겠다 싶어서 다들 그냥 넘어왔던 것들이 지금까지 10년 정도 돼왔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 그대로 대전 역전 지하상가가 590회의 어떤 위법적인 양도 양수가 있었다고 지금 감사원 발표했는데 여기에 지금 중앙로 지하상가는 빠져 있거든요. 거기가 더 크잖아요. 상가가 한 600개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의 어떤 공유 대상을 가지고 상인들끼리의 수의 계약은 그 횟수는 사실은 엄청 더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역전 지하상가보다 중앙로 지하상가가 훨씬 크죠. 더 장사도 잘 되고 그 유동인구도 훨씬 많고 시설도 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역전 지하상가는 대전역에서부터 예전 그 홍명상가 그 전까지 구간이고 중앙로 지하상가는 거기 그쵸 그 대우당약국 그 밑에부터 저기 도청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옛날 도청 자리까지 거기가 훨씬 더 그 규모가 클 것 같아요. 그 공무원분들이 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을 그냥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굿만 봤을까요? 우리가 왜 흔히 속담 중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 이런 얘기 있는데 굿만 관람하셨을까 아니면 굿판이 열리는 것도 제대로 모르셨을까요? 아니면은 굿을 보면서 떡을 좀 드셨을까요? 예, 그거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기자님 이제 명절 연휴 지나고 뵙겠네요. 네, 연휴가 좀 많이 길어서. 네네. 좋으시죠? 그래서 이거 다음에 할 때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공백이 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연휴 보내시고요. 네, 연휴 끝나고 그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이 연휴 마지막이니까 수요일 뉴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강신철 교수님을 만나시는 날입니다. 모델링 이론 창시자 강신철 교수의 주물공장. 내일은 모델링의 종류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